네,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소식 종종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보위부 국장의 탈북 소식까지 더해졌습니다. 평양의 민심이 뜨겁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외교 봉쇄를 경고하고 탈북민 수용체까지 촉구하는 상황과 맞물려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저희가 이제 단신으로 전해드렸는데요. 북한의 핵심 권력기구라고 하는데 국가안전보위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또 이번 탈북에는 탈북한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담당했는지 좀 전해진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경우에 대개 보면 이제 정보기관으로 인식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대내 방첩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반국가 범죄라든가 반체제 또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인 범죄들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다루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국가안전보위부가 했던 최근의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축청했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보위부에서 뭔가 움직여서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엄중하기도 하고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기관에 이제 국장급이 탈북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일차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국장급이라는 게 또 실제 어느 정도 해당 예를 들면 중앙기관에 정말 부서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지방에서 일정하게 뭐 나름대로 민심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인지 또는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던 사람인데 뭐 직급이 국장급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돼야만 그 파장과 또 동기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추정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굉장히 주목할 만한 뉴스이긴 한데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나온 진술에 대해서도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인사가 이제 말을 하기를 평양 민심이 뜨겁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평양이라는 뭐 지역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양 주민들의 민심이 뜨겁다라고 하면 평양은 사실은 이제 혁명의 수도이기도 하고 뭐 다른 지역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사실 잘 살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는 지역인데 한마디로 핵심적인 지지층이 사는 지역이잖아요. 이 평양에서 말하자면 정권이라든가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들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고 사실은 아랍의 봄과 같은 유사한 어떤 정치 변동까지도 내다볼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게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냉정히 봐야 될 부분도 있다. 뭐 지방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근데 평양은 일단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핵심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그 얼마만큼 정권의 체제로부터 이반돼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봐야 되는데 저런 건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냐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평양에 살게 되면 외부 소식도 많이 듣고 생활 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지적인 여러 가지 인식이나 이런 게 다른 주민들보다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김정은 정권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바위로 계란도 사상을 집어넣으면 바위를 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김정은의 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동의할 거냐 안 하겠죠. 지방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얘기시군요. 인식 자체는 높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인식은. 그 사상성이나 과학기술 강조해가지고 잘 살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그걸 현실 그대로 딱 보게 되면 어려운 거잖아요. 잘 알 거란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보면 비판적인 의식이나 정권과는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탈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정도의 정권으로부터 이반돼서 뭔가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으로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뜨겁다는 말도 실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기의 어떤 급변 사태와 같은 정치적 변동으로 이어질 만한 어떤 그 행위 이런 것까지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좀 우리가 있을 수 있다. 섣부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지금 뭐 김정은이 과연 이런 말을 했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정말로 위중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튀다 이제는 보위부까지 튄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라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위부에서 사람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탈북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정권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최후의 수단일 수도 있겠다. 물론 군이라는 존재가 있긴 하지만 군이 움직일 정도 되면 상황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적어도 평시부터 해가지고 핵심적인 정권 유지 기관인데 이 기관의 국장급이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또 핵심 인사일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탈북을 했다라고 하면 뭐 김정은이 이 정도
얘기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 가지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신중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북한 간부들의 뭐 충성심이 좀 약화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이탈을 하는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를 꼽는 것들이 대북 제재로 인해서 통치 자금이 좀 줄어드는 것을 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북 제재가 이야기하는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말씀하셨듯이 통치 자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경제적 물질적 혜택 자체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충성해봐야 나오는 것도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이제 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야기되면서 기관 운영 자체가 일반적인 또 정상적인 기관 운영 자체도 다소간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 가능성 이제 그런 점에서도 일단 뭐 회의적인 생각들이 뭐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고 또 뭐 개인적으로도 네. 또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예. 뭐 그런 것들은 충분히 뭐 있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제재가 미치는 영향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의 물가가 뭐 완전히 2배, 3배 뛰거나 뭐 공급이 완전히 부족해져 가지고 시장에 뭐 이런 상황들이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움이 아주 뭐 겉으로 막 드러날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그 권력기관들을 국가기관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예. 뭐 그런 점에서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때 지켜볼 수 있는 뭐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태영호 공사 망명도 그랬지만 네. 대체로 보면 이제 현장에서 돈벌이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재가 바로 자기들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위에서 지금 내년에 이제 뭐 백두산 위인 칭송 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연대성 있는 활동들을 막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돈 다 어디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안에서 필요한 외화 수요는 여전히 큰데 뭐 경제 병제 노선에 따라서 핵에 들어가는 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김정은이 벌려놓은 건설판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진행시켜 나가려고 그러면 재정 수요는 큰데 예. 바깥에서 돈 벌 수 있는 환경은 굉장히 열악해져 있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말씀하셨듯이 그 제재라는 것이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요. 지금 러시아에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지금 10여 명이 지금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와서 망명 신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죠. 집단적으로 이런 예가 이제 없기도 하거니와 그 직접적으로 또 이제 그 우리 영사관을 접촉할 정도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하면 예. 네. 영사관을 접촉할 정도면 사실은 이제 탈북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이제 이분들은 이제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해외 파견 나가 있던 권력 엘리트들이 아니고 예. 이제 근로자라는 점에서 또 다른 조건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네네. 물론 제재나 이런 영향도 충분히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 이제 근로 조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네. 제대로 법적으로 뭐 노동권이나 이런 걸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근로 조건의 열악함 또는 이제 뭐 자신들이 번 돈에 대해서 사실 자기가 가져가는 건 뭐 30%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네, 네. 있기 때문에 과거에 보도된 걸 보면은 생활 여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안 그렇죠. 좋더라고요. 예. 식사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불만 내지는 어려움들 한편에서는 이제 남쪽에 대한 소식 네. 특히 뭐 어쨌거나 그 우리 정부에서 탈북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뭐 사실 그걸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북한 주민들을 보고 예. 뭐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했을 가능성 또는 그 와중에 이제 우리 정부나 관련 단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말하자면 이제 탈북을 유도했을 가능성까지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 어쨌거나 이제 그 근로자들의 탈북이라는 점에서 이제 엘리트와 네. 좀 다른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 엘리트들 같은 경우 어려움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 이제 제재 국면에서 직접적으로 굉장히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대량 탈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대량 탈북은 또 성격이 좀 달라요. 해외 나가 있는 근로자를 우리가 뭐 5만 명에서 뭐 10몇 만까지 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돈 벌러 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정치적으로 망명 한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돈을 정말 벌 수가 없는 상황에서 절박한 뭐 네. 마지막 그때 막다른 골목에서 탈북을 결행할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분들은 돈을 벌러 나왔고 예. 돈 벌러 나왔다는 건 돈 벌러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대규모로 탈북을 할지.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탈북이라 그러면 되게 북한 내에서 막 주민들이 막 국경선을 넘어오던가 네네. 서해 NLL 쪽으로 넘어오던가 막 이런 예, 식의 양태들 우리가 생각을 예.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건 좀 현재로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느냐. 뭐 저희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 매년 이제 직전 연도에 탈북한 사람 분들 한 140, 50명 이제 조사를 해요. 해보면 네네. 대체로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가 한 60% 전후는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예. 그렇게 보면 뭐 대규모 입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기도 하고 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판단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고위급 엘리트들의 이제 탈북 소식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좀 꽤 이제 탈북 소식이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그동안에도 알려지지 않은 탈북민들에 대한 숫자는 계속 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그 수치가 이렇게 뭐 급격히 변동이 있다거나 그런 수치는 좀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고위층 엘리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옛날에도 이제 드러나지 않게 또 넘어온 분들이 꽤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다 중요한 분들이 넘어오시면 다 이제 발표가 되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뭐 이전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있죠. 네. 저 해외 주로 이제 그 외화벌이 하던 분들을 비롯해서 그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탈북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몇 년간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게 절반 가까이 줄었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 한 20% 조금 더 이상 좀 늘어나는 추세 예, 이런 예.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왔다가 중국에 막 돌아다니면서 해보다 안 되니까 들어오는 경우가 예. 많았는데 원래 요즘 같은 경우는 그래요.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시세끼가 문제가 아니고 그 보게 되면 이제 고기를 얼마나 먹을지 예. 단백질 섭취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 식생활 구성의 문제, 식단 구성의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한 조금 올라간 거죠. 사실은 개선이 된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 기아나 이런 걸 피해서 대량 탈북하는 사태 이런 것들을 지금 예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예. 주로 이제 나만의 연고가 있는 분들 네. 또는 뭐 저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애를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넌 가서 공부해라고 보내는 경우도 얼마 전에 홍콩 그 경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들 이제 대학에 와 있는 애들 만나보면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아버지가 가라고 그랬다. 근데 그건 이제 그렇군요. 있긴 한데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식의 탈북들은 남한을 좀 접하거나 외부 소식을 접하면서 남한의 연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층에서 나오는 건데 그건 사실 소수인 거죠. 이렇게 보면 대량 탈북을 얘기하기에는 네. 좀 조심스럽다 싶네요.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탈북을 권유하기도 했고 구체적인 좀 후속 조치도 좀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난민촌 건설이 이제 구체적인 후속 조치이기도 예. 하고, 근데 사실은 그 탈북자들에 대한 대책 전반과도 다 물려 있는 거겠지만 난민촌 건설은 정말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임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지금 준비하는 것은 뭐 조금 현실적으로 얼마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탈북 권유가 가져올 수 있는 함의 또는 지니고 있는 함의가 이제 사실 굉장히 크죠. 네. 엄중하기도 하고 뭐냐 하면 이게 진짜 한 나라가 우리 국가가 유지된다고 했을 때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영토, 주권, 국민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영토는 땅은 뭐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주권에 대해서는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외교관계 단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대통령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한마디로 주권에 대한 부정이거든요. 두 번째 이제 국민들을 남쪽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영토를 빼고 나머지를 다 무력화시켜 버려서 그저 저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대단히 좀 그 엄중하기도 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점에서 일단 좀 그 지켜봐야 되겠지만 탈북 권유가 얼만큼 현실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될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예. 지금 안 그래도 사실 뭐 먼저 탈북하신 분들 중에도 뭐 주변에 많이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렇지만은 탈북하신 분들의 이제 적응 문제도 사실은 좀 심각하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대응책이 필요할 텐데요. 엘리트들은 또 엘리트들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 북쪽에서 배웠던 게 있고 또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이렇게 했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남쪽에 오면 이걸 제대로 활용을 못 하거든요. 온전히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그렇죠. 있겠죠. 경력 자체가 인정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그건 현실적으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측면들이. 그래서 재교육을 하거나 이런 식의 우리가 또 활동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이제 엘리트들은 그런 불만들이 있을 거고 문제는 이제 한 3만 명이 곧 다 되는 이제 주민들인데 이분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현장에서는 사무직에 이분들을 고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첩일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업무 능력에 대한 이런 걸 다 떠나서 기본적인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탈북자들하고 조선족이라든가 우리 저 들어와 있는 동남아나 다른 저 다문화 소위 범죄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친밀감을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보면 예. 그래도 탈북자들이 제일 친밀하게 그 존재로 인식이 돼요. 네. 그다음에 조선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백인입니다. 이게 우리 인종적인 차별 인식이 우리 사회에 있는 건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동남아라든가 뭐 아프리카나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동포로서 또 민족으로서 친근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같이 일을 할 동료 또는 결혼 상대, 저 이웃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런 데는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정부 지원이 이제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예.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좀 그 탈북자들을 그 스포일 시킨다 그러죠. 예. 지나치게 정부 기지 지원에 의존하게 만드는 측면들도 있고 하여튼 이건 좀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은 말씀하신 충분히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